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또 오랜만에 뵙는데 마침 또 이렇게 오시는 날 파월이 한 몫을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하고 좀 금리 인하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시장이 먼저 좀 많이 앞서가지 않도록 이 증거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 지금 파월이 유럽에 가 있죠. 예. 유럽 그 중앙은행 회의에 이제 참석을 게스트로 했는데 그 국내에서는 이제 그 디스인플레이션 얘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 이제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좀 친화적인 얘기를 했고, 인플레가 일단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잘 잡혀가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외신에는 또 다른 얘기가 좀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그래요? 이제 보도가 안 됐는데 아마 11월 선거를 조금 앞두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최근에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이 더 있을 거다. 뭐 관세도 높이고 여러 가지 그 마찰이 많으면서, 그래갖고 실제 그 파월의 발언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도 했지만 주목받은 게, 특히 해외에서는 이게 더 보도가 많이 됐어요. 미국 정부한테, 왜냐하면 연준은 독립적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정부한테 재정 적자를 빨리 축소하는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연초만 해도 미국의 재정 적자 금년에 예상치가 1조 5천억 달러 예상을 했는데 지금 1조 9천억 달러로 늘어났고 그게 GDP의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지금 경기가 너무 좋고 고용이 여전히 완전 고용 상태인데 이 재정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줄여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당연히 그 중앙은행 총재로서 해야 되는 얘기지만 11월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하고 그 트럼프한테 날린 좀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양당에서도 파웰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누가 당선이 돼도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는 했죠. 자기는 교체를 하겠다. 그런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채권 금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적인 그런 발언도 해서 시장이 좀 반기기도 했지만 이게 맞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예. 그 트럼프가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초조한 바이든에 의해서 뭔가 우호적인 어떤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약간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파월이 뭔가 화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겠네요. 뭐 바이든이 뽑은 뭐 이제 재선임을 바이든이 해줬고 약간은 뭐 근데 이 파월은 기본적으로 공화당 원래 뱅커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좀 덜하고 양당하고 같이 잘 지내요. 그래서 뭐 좀 자유스러운 입장이고 실제 뭐 금융시장이 되게 안정화가 됐고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공감대가 되게 형성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항상 선거를 앞두고 그 중앙은행 총재가 특히 자기를 그 대통령이 선임을 해준 상황이면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약간 비둘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사실입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까지 엔비디아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정말 분위기를 쥐락펴락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하락하고 테슬라가 다시 상승하면서 테슬라가 또 원조 그 이전에 어떤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거고 뭔가 이런 주도주를 주도주 싸움이라고 할까? 이러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락한다 해도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가를 놓고 볼 때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 거고 저는 고평가됐다고는 전혀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한 종목 엔비디아 한 테마 AI의
주도가 되는 건 건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 엔비디아가 좀 쉴 때 오늘같이 또 다른 빅테크들이 좀 올라지고 오늘 또 금융주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게 그 온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은 많고 테슬라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전기차지만 크게 보면 에너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마스크가 항상 천명한 게 우리는 그 세계 인류를 구하고자 이런 에너지 회사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게 이제 테슬라다. 그리고 이제 더 그 미래를 내다보면 AI 회사, 네. AI 겸 로보틱 회사. 그리고 실제 팔로알토 소프트웨어 본부에 보면 어마어마한 AI 인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AI 종목으로 우리가 인식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작년 10월에 그런 리포트도 나왔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를 분석을 했는데 적정 가치는 뭐 당장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적정 가치 한 $400 되는데 200달러는 전기차와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뭐 지금 배터리 같은 거 인프라를 깔고 그거를 이제 아웃소싱 하거나 뭐 그 쉐어링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ESS 관련된 것도 한 200달러에 녹아 있고 나머지 200달러는 AI 그 로보택시 그다음에 이 로보틱스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실제 4월 달인가 이제 네. 주가가 140달러까지 빠졌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이제 미래 비즈니스 AI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을 때니까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이고 지금 200달러 넘어서 어제 230달러에 안착을 했죠. 그러면 전기차로서 역시 테슬라다. 왜냐하면 리비안을 복스와겐이 50억 달러 합작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테슬라가 역시 틀리구나. 완전히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전기차는 여기가 유일하니까. 물론 이제 BYD도 있지만. 그래서 테슬라를 다시 한번 전기차 최고 회사로서 인정해주면서 8월 8일 날이 로보택시 데이 아니에요. 그거에 네. 대한 기대감이 이게 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는 시장이라는 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 횡보하다가 8월 8일, 그러니까 한 8월 들어서 그 로봇데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죠. 근데 그냥 ESS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실제 이 회사가 그 전분기, 전전분기에도 이제 ESS가 그 효자 노릇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었어요. 성장도 많이 하고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 가장 그 사업 부문별로 마진이 높은 그런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2분기 그 딜리버리 네. 전기차 인도 물량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실적의 그 통계를 내면서 끝줄에 ESS 관련된 에너지 부분에 그 설치한 그 실적이 사상 최고치다. 그래갖고 그게 약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좀 그것을 주목을 했고. 근데 뭐 실제 41만 대 생산을 했고, 판매 인도분도 예상보다 좀 좋은 44만 대. 물론 전년 동기보다 5% 감소했지만 이게 인도분이 생산보다 많았다는 것은 재고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6월에 중국에서 좀 판매가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재미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공매도 지표를 항상 봐야 돼요. 근데 네. 공매도 비중이 유통 물량의 3.8%여서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건가요? 여전히 그 빅테크는 평균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네요. 네, 근데 원래 이제 테슬라가 항상 그 다양한 의견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평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공매도 비중이 한 2, 3%는 항상 됐는데 지금 3.8%면 더 베어리시한 좀 비관적인 사람도 또 반대편에 있다. 주가가 상당히 치고받고 하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상승 쪽으로 가면 또 그 쇼커버링 하느라 좀 정신없겠네요. 그러니까 어제 10% 아마 올라간 게 이게 약간 뻥 뚫리면서 공매도 친 사람이 이제 겁나는 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그 급하게 환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미국 시장 보면은 여러 기업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끌어올려주는 어떤 모멘텀 역할을 해주고 투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 종목이 뭐 30조 원씩 거래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 증시의 이 비참한 이 현실이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 16개 증권사 CEO들을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 오늘 또 뭐 1년 만에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 구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지금 뭐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이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감독원장 이상의 역할을 여의도에서 지금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단 증권사들한테 그런 주문을 했죠. 이게 뭐 부동산 PF 같은 게 리스크 잔뜩 지고선 돈 버는 건데 많은 리스크를 안 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해라. 왜냐하면 2008년에 그 월가 금융위기가 왔던 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월가 증권사들이 해서 뭐 리번 같은 데 망했고 그렇죠. 딴 데도 망할 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그런 경고를 증권사들한테 날렸고 전체 시장 관련돼서는 이제 투자자 보호, 건전한 뭐 투자 관행, 질서 확립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뭐 제지 화두가 되는 게 실제 2주 전부터도 계속 본인이 총대를 메고 얘기하는 상법 개정. 그러니까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것. 선진국에서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여서 당연한 솔직히 거죠. 논란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간 경제단체들이 이상한 좀 엉터리 학자를 내세워서 그것을 마치 그 해외에서는 안 그러냐 하는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되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이복현 원장이 그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책임 있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고 최근에 우리 국내 주가도 움직임을 보면 저희 포럼이 그때 1월부터 계속 얘기를 한 이 밸류업의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금융 지주사 특히 저희가 그때 KB금융 얘기를 했었고 네. 제일 먼저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았던 게 현대차 우선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금융지주사들은 뭐 조만간 그 회사들이 밸류업 계획을 좋은 계획을 좀 그러니까 저희 포럼이 학점을 매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키움증권이 발표할 때 좀 엉터리여서 저희가 C학점을 줬는데 A학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밸류업 계획들이 금융사들이 발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 같은 데는 뭐 매력이 있죠. 특히 우선주 같은 데는 왜냐하면 보통주의 한 65% 가격에 현대차 보통주도 좋은데 우선주는 펀더멘털이 진짜 좋고 배당 많이 주고 그다음에 뭐 정의선 회장이 제 생각에는 재계 총수 중에는 가장 그래도 의식이 이렇게 좀 소액주주에 대한 의식도 있고 리더십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선주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뭐 말씀하신 우선주 지금 상당히 싼 것이다. 여전히 싸죠. 네, 지금 많이 올랐어도 네. 본주하고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보통주가 한 28만 원쯤 되고 네. 우선주나 이우선주, 그러니까 뭐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주가. 근데 이우선주가 매매가 많이 되고 우선주도 괜찮은데 두 개가 한 18만 원. 그러니까 원래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유튜브나 저 개인적으로 한 2년 전부터 현대차 우선주를 제가 좀 추천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식이다. 네. 그때는 보통주랑 괴리가 한 50, 그러니까 우선주가 보통주의 55%, 괴리가 45%쯤 되는데 지금은 그 갭이 축소가 돼서 35%예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보통주도 많이 올랐는데 우선주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제 생각에는 매력이 있고 왜냐면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한 6%쯤 되고 그다음에 뭐 퍼가 4배. 주가 많이 올랐어도 PBR이 0.5배. 싸죠, 되게. 근데 그렇게 우선주들이 저평가받는 이유는 뭡니까? 뭐 한동안은 이제 그냥 구조적으로 우선주가 소외가 됐었죠. 근데 실제 외국 투자가들은 우선주가 한국에서 그 주식을 똑같은 회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 그래서 그 현대차 우선주 같은 데는 일찌감치 외국인 지분율이 60%가 훨씬 넘었었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왔고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정통 투자를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보다는 맞는 경우가 많았죠, 되게. 그렇군요. 하여튼
요즘 뭐 여러 가지 밸류업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일본의 케이스를 우리가 자꾸 알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 참여했던 경험이 이제 점점 그 우리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미국 증시의 맛을 본 분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네. 거죠, 되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불만 아니면 진짜 뭐라 그럴까요? 개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상법 개정 요즘 물론 뭐 재벌 기업들, 기업의 어떤 대변을 하는 곳들을 통한 그 언론사 사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반대 의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저항을 세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기업들 재벌이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고 뭐 일반 주주도 충분히 배려를 하는 이제 그런 아량을 베푸는 게 그게 당연히 지배주주로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배주주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느 정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 경영진을 감독하고 코칭하는 게 이제 이사회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사회들이 좀 더 과거보다는 다른 모습을 독립성이나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꼼꼼히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한국 시장이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이복현 원장이 그런 총대를 매는 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네. 지금 금투세 폐지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그 투표를 한번 했더니 한 5천 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가장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정책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81%가 금투세 폐지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큰 손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큰 손들이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더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게 되게 좀 위기 상황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젊은 그 학생들 MZ 세대도 이제 미국 투자가가 쉬우니까 하지만 실제 몇 억 몇십억 이상 굴리는 분들이 미국 투자가를 되게 오래 해왔고 그분들은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빅테크 이런 것을 오랫동안 몇 년씩 보유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아마 더 국내가 이제 토탈 리턴이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조금 성장을 하면 또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실장상 성과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국내 투자의 유일한 어떻게 메릿은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국내 투자가 진짜 해야 되나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야당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왜냐면 1,000만 명 넘는 투자가가 있고 그리고 돈이 지금 150조 원이 해외로 미국으로 나가 있는데 뭐 돈이야 그냥 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긴 하지만 너무 국내 자본시장도 좀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하여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기대를 했는데 실망으로 돌아온다면 이 후폭풍, 파장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투세 뭐 지금 이제 특별히 그 법 개정을 안 하면 내년 초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증권사들은 이미 뭐 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산 시스템, IT 시스템 이거 그 바꾸는 것도 시간이 빡빡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긍정적으로 좀 국회가 우리 여의도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국회가 잘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뭔가 그 밸류업에 대한 지금 뭐 CEO들, 증권사 CEO도 미팅하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올 초에 있었던 어떤 밸류업의 그 테마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밸류업 테마? 이러한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4월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대패를 하고 네. 조금 모멘텀이 죽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뭐 이복현 원장이나 계속 용산에서 이제 이 이슈를 계속 부각을 하고 의지를 보여서 그 되게 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하고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우리가 얘기하는 10대 기업들 대기업들 그다음에 상장 회사들 중에 시가총액이 큰 데들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8월 이사회가 열리는데 그때 아마 이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뭐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 아마 빠르면 9월 달 아니면 4분기에 많이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판까지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가급적이면 적게 발표를 할래는 그런 그룹도 우리나라 대표 그룹들도 있지만 하여간 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동료들, 다른 상장사들의 압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안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지주사, 포스코, KT, KTNG 이런 데가 상당히 괜찮은 계획을 발표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듣는 얘기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대부분 발표를 하겠지만 뭐 SK 같은데 지금 또 구조조정 중이니까 그렇죠. 뭐 당장 또 금방 이것을 뭐 의지가 있는 기업 그 관계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그런데 나중에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증시는 답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좀 요즘 많고. 근데 또 일부 분들은 정부에서 어쨌든 밸류업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꾸 보강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이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편식하는 것보다는 양쪽? 그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뭐가 세상이 바뀌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잘 보는 학생이 학기말고사도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성과를 보고 지금 기업의 경쟁력을 보면 당연히 미국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게 맞지만 항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 주식을 사는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대5를 하든 6대4를 하든 미국 주식을 최소한 반은 담고 내가 한국 주식 중에는 이제 배당을 많이 주고 안정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최소한 배당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금융지주사도 해당이 되고 현대차 우선주 같은 데도 4, 5% 아니면 그 이상의 배당을 일단 받으니까 확보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하여간 양쪽을 다 갖고 가는 게 맞다. 한 바스켓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좀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포기할 때는 아니다. 네. 그렇게. 왜냐면 최근에 보면 뭐 금년에 KB금융 같은 거 현대차 이런 데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또 하나 걱정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니까 뭐 KB금융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제 오늘 막 5%씩 급등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오를 것 같아서 살까? 아니면 뭐 하여튼 근데 이게 또 고점이 될까봐 무서워서 못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호재가 딱 뉴스로 발표되면 그게 또 바로 당일날 급등을 하는 원인이 되는데 우리는 세론이 되면서 그날 오히려 확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들이 밸류업 어떤 발표가 나왔을 때 오히려 빠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의 뉴스가 확정이 되는 순간 이익 실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밸류업을 제대로 하는 기업은 그 주주 환원이나 여러 가지 그 주주 중심의 경영이 그 정착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밸류에이션도 그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5% 10%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 있죠. 근데 올해 보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아까 상법 개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 지금 그 기업 구조, 기업 거버넌스 포럼, 네, 이거 회장이시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러한 것들이 개정이 가능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만 하다가 안 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사회의 구성과 이제 역할의 문제여서 특히 대기업들, 경제단체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데 지금 현 정부나 여당이 약간 세계적인 흐름,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짚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만 해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특히 그 2분기 지금 7월까지도 계속 그 금융당국이나 경제팀이나 그 여당에서 되게 열심히 세게 이 이슈를 추진을 하고 있고 맞다고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을 우리가 살리고 선진화시켜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스탠스를 그 입장 표명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7월
말에 가령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고 이 이슈를 좀 추진하려는 그런 야당 의원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보고 그것이 진짜 미국 얘기 들으면 부러운 게 그냥 평생 적립식으로 주식 퇴직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해놓으면 은퇴하고 나면 백만장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너무 그렇죠. 꾸준히 직장생활 샐러리맨을 하면 30년 동안 부은 돈이 매년 10%씩 늘어났으니까 뭐 몇억 아니면 뭐 10억 이상 넘는 돈들이 그 자기가 은퇴할 때 이제 갖고 갈 수 있죠. 참 부럽습니다. 한국 증시도 최대한 좀 그러한 분위기가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사실 부동산으로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결국 이 주식으로 젊은 층도 그렇고 국민들도 뭔가 부를 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좀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지금 하반기 한국 증시 혹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상반기에 뭐 다른 시장보다 좀 덜 올랐죠. 우리 아시아에서 보면 상반기에 대만이 제일 많이 올랐고 대한민국이 6등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했는데 하반기 들면 반도체 사이클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밸류업을 확실하게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회사들이 좀 나오면서 주식별로 명암이 더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수는 많이 안 올랐지만 종목들은 많이 움직인 종목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양상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변수, 그러니까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은 뭐 어쨌든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겠지만 한국 증시 이런 신흥국 증시는 되게 변동성이 크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기업 부채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차입금이 빚이 많아진 것은 시가총액 주가가 오르는 거에 가장 그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마트 같은 데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마트 신세계가 주가가 못 오르고 더 빠지는 이유는 빚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인원구조 조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빚을 줄여야지 회사가 그렇죠. 턴어라운드 하는데 그래서 기업 부채가 계속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 게 SK그룹도 이제 최근에 빚 문제가 나오지만 SK는 뭐 이마이트랑은 다른 차원의 관리 가능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는 좀 걱정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기업이나 그 중견기업 중에 빚을 관리 못해서 그 뭐 악재가 터지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순간 펀딩이 안 되는. 하긴 뭐 지금 금리, 고금리 상태에서 올해 버티다 못 버티는 가게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예. 그것이 또 한국 증시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저러한 것들 감안해서 그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원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정말 좋은 인사이트 여러 가지 들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남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